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지만 더 가지고 싶은 것, 높은 위치에 있지만 더 높아지고 싶은 것, 그래서 그 끝이 어딘지 모르는 것, 바로 욕심입니다. 물론 더 잘하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죠. 그리고 그런 마음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욕심의 정의를 보면요,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인데요. 역시 이 지나치게라는 표현이 좀 걸리죠. 우리 희망이나 바람이 어느 선을 넘어서 과하게, 지나치게 생겨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힌다는 의미입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특히 과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 공부가 필요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종로구 광덕안정한의원 김소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김소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굉장히 흔하지만 생각보다 근본 치료는 쉽지 않은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측만증이라는 건 척추가 좀 휘어서 생긴 변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척추 측만증은 척추가 C자형이나 S자형으로 휘어져서 좌우가 기울다거나 아니면 회전이 일어나는 변형 때문에 골반이나 어깨 높이가 서로 다르거나 몸통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는 현상을 말씀합니다. 네. 그 척추의 모양이 정면에서 봤을 때도 또는 옆에서 봤을 때도 모두 틀어져 보이는 게 특징적인데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나 습관으로 인해서 척추가 휘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장이 완료된 뼈보다 뼈 자체가 유연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척추가 5도 이상 옆에서 봤을 때 휘어 보인다면 우리가 비정상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데요. 인구의 약 7.7% 정도에서 측만증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요. 보통은 유전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족에서는 20에서 40% 정도의 발현율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보통 성장이 빠른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라서 14살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여자에게서 3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도 제 주변에 척추 측만증으로 좀 고생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분은 앉으면 아프다, 어떤 분은 서서 아프다, 이게 또 증상이나 통증이 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증상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고 형태적인 부분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육안적으로 봤을 때 서 있을 때 양측 어깨 높이가 좌우 비대칭으로 차이가 나거나 또는 골반의 높이가 좌우 비대칭이 생겨 있는 경우,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양쪽 가슴을 봤을 때 한쪽 가슴이 다른 쪽에 비해서 조금 더 덜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작에 따라서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서서 땅을 짚을 때 손바닥이 땅에 닿지 않거나요. 네. 한쪽 등이 튀어 올라와 있는 경우, 그리고 등을 앞으로 구부렸을 때 한쪽 등이나 엉덩이가 한쪽으로 기우는 것도 척추 측만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통증이나 어떤 다른 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진행이 되면서 척추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신경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깨가 결린다 또는 머리가 아프다라고 자주 호소하시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증상의 진행 정도가 점점 심해지면은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척추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는 갈비뼈, 아래쪽으로는 골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비뼈나 골반의 변형이 동반이 돼서 우리 내부의 장기들, 예를 들어서 심장이나 폐를 압박해서 생기는 심폐기능의 이상도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노화가 되면은 뭐 뼈가 삭는다, 뼈가 준다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의 간격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디스크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 측만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통증을 쉽게 호소하고 그 통증으로 인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세요. 아, 그럼 나이가 좀 드실수록 더 고통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척추의 어떤 변화들은 나이가 들면서 진행하는 퇴행적인 변화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피로감이나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그런 증상들로 인해서 한 자세로 오래 서 있지 못한다거나 오래 걷지 못한다거나 또는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진다라고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구조적인 문제 말고 다른 쪽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신경학적으로 호르몬이나 우리 소화 기능 불균형을 유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알러지가 쉽게 생긴다거나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또는 성장에 문제를 준다거나 등의 문제들도 동반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전신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 측만증을 좀 분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나요? 네, 그 척추 측만증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일단 크게는 척추의 구조적인 변형이 있어서 생기는 구조적 측만증, 그리고 두 번째는 척추의 구조적인 변화는 없고 척추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해서 측만증이 발생하는 비구조적 측만증으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일단 구조적 측만증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구조적 측만증은 발생 원인에 따라서 특발성, 선천성, 신경 근육성, 신경 섬유 종양성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네. 이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특발성 척추 측만증으로 진단을 받아서 오시고요. 그러면 이 자세가 안 좋아서 그냥 생기는 건 특발성인가요? 네, 대부분은 다른 곳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특발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뭐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요소 이외에도 생활 습관이나 아까 그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던 나쁜 자세나 또는 신체에 부적합한 책상 높이 같은 거, 그리고 그 건강 교육의 부재 등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에게서는 학교나 가정에서 올바른 자세 교육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의 부재가 측만증의 발생률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 보고에 따르면은 특발성 척추 측만증 중에서 청소년기의 환자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젊은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죠. 어린 친구들에서의 발병률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신체 검사하는 날 이렇게 담임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등 굽어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측만증인지를 봐주시던데 그게 사실 담임 선생님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봤을 때 정말 뭐 커브가 있다든지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죠.
상당히 심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구조적인 변이가 심하지 않아도 양쪽 근육의 발달 정도 차이가 난다거나 아니면 경미한 측만증 같은 경우에도 그 높이가 다른 분들은 꽤 있으세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그냥 판단을 했을 때 그 높이 차이가 난다면은 구조에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유추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요즘에 또 초등학교에서 이제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이런 검사들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청소년기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나요? 네, 그 청소년기에는 측만증이 생기면은 지속적으로 허리와 목, 어깨 부위 불편감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예민한 친구들이 많고 네. 아무래도 외모에 관심을 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도 사실 무시를 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측만증이 생기게 되면은 척추 주변을 잡고 있는 근육이나 또는 주변 인대, 신경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요통이라든지 어깨가 결린다 또는 두통 등의 증세들이 나타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학습의 효율이 떨어지는 어떤 2차적인 문제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뼈의 변형이 심해지고 그리고 주변의 근육이나 관절이 그거에 맞춰서 굳어져 버린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는 아무래도 청소년기에 비해서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 자세가 오래 유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울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측만증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휘어져 있는 자세로 크면 말하자면 옆으로 클 수도 있나요? 이렇게? 옆으로 큰다기보단 자세 자체가 기울어져 보인다거나 보통은 보상에서 사람이 이렇게 기울어서 생활하시는 분은 없으시거든요. 네. 그 상부에 어떤 척추 라인에 문제를 줘서 몸 자체가 굽어져 보이는 형태로 성장을 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측만증이 성장기에 발생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척추 성장에 장애를 주고 이 시기 자체가 뼈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측만증의 정도는 일반적으로는 심해지는 양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성장기 청소년들은 유심히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가 휘어 있으면 키가 뭐 예를 들어서 160까지 클 것이 뭐 155 이 정도로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뼈의 성장 자체가 멈추진 않겠지만은 아무래도 자세가 굽어진 상태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제 키보다 보이는 키가 작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주변의 어떤 신경이나 인대에 영향을 줘서 성장 자체의 좌우 밸런스가 안 맞게 성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특히 더 조심을 해야겠네요. 결국에는 뭐 생활 습관이나 나쁜 자세가 척추 측만증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잘 일으키나요? 사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에게서나 이 측만증을 유발하는 자세가 있는데 네. 일단 대표적으로는 한쪽 엉덩이 주머니에만 물건을 넣고 다니시는 분들. 남성분들도 특히 많이 지갑 같은 거 넣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 지갑 같은 거 보통 이제 두께감이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뒷주머니에 이렇게 물건을 넣는 게 생활하시기 편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쪽 주머니에만 물건을 넣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습관 자체가 사실 측만증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이 상태에서 자세를 이렇게 앉았을 때 양측에 우리가 엉덩이라고 하는 좌골의 높이가 달라지면서 척추가 휘어지게 되는데요. 한쪽 엉덩이의 높이가 높고 한쪽 엉덩이의 높이는 반대로 낮기 때문에 이 엉덩이 쪽의 높이 차이로 인해서 허리 부위의 척추가 옆으로 휘게 되고 우리 몸은 중심을 잡기 위해서 보상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부 척추 부위는 반대쪽으로 휘게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S자처럼 굴곡이 진 어떤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허리를 지지하고 있는 척추 주변의 기립근 또는 다혈근이라고 부르는 우리 근육들이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짧아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시게 되면은 이 근육으로 공급이 되는 혈액과 산소 공급량이 떨어지면서 근육은 긴장이 되고 퇴행화가 유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 뭐 단기간 나타난다거나 내가 어쩔 때 하루 이틀 하면은 전체적인 어떤 성장이나 구조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이런 상태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우리가 엉덩이에 물건을 넣지 않더라도 이 변형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주머니에 내가 뭐 항상 왼쪽에 엉덩이에 어떤 물건을 넣었다.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넣었다 하더라도 이미 근육은 변형이 있고 구조에 변형이 생긴 상태라서 그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피로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왼쪽 엉덩이에 넣는 게 편하더라 이런 인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습관의 교정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런 좌우의 불균형은 우리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 내부의 압력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영향이 되기 때문에 척추 측만증뿐만 아니라 디스크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척추 측만증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휜 게 아니라 앞이나 뒤로 휘어도 척추 측만증이라고 보나요? 그건 측만이라기보단 보통 전만이나 후만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후만보다는 전만증이라고 해서 진단을 받아서 오시는 환자분이 많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척추의 커브라는 게 있는데 그 커브 정도에 비해서 앞으로 많이 나왔다거나 또는 역으로 뒤로 휘었다거나 각도가 좀 무너진 경우에 뭐 전만이나 후만 또는 플랫백이라고 해서 평평한 등으로 진단을 내리게 돼요. 네. 그럼 반대로 척추 측만증에 좀 좋은 자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척추 측만증은 원인이 되는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 좋은 생활 습관 자세를 먼저 말씀드리면 서 있을 때는 머리와 척추 그리고 어깨, 골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앉아 계실 때 보통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의식적으로 허리를 의자 깊숙이 앉아서 생활하시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무실 때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 옆으로 누우실 때는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 사이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서 허리에 부담을 가는 거를 조금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네. 사실 엎드린 자세는 측만증뿐만 아니라 척추 자체에 부담을 많이 줄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저는 좀 놀란 게 초등학생들이 요즘에 굉장히 책이 무거워서 그런지 트렁크를 이렇게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만 끌면 좀 안 좋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의 높이도 보면은 보통은 이게 아이들의 키보다 좀 낮아진다거나 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한쪽으로 무게가 치우치기 때문에 이 자세 또한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가방을 메거나 들어야 할 때는 네. 사실 한쪽으로 가방을 든다거나 끄는 행위보다는 우리가 백팩이라고 하죠. 네. 등에 지는 가방을 매서 양쪽으로 비슷한 무게가 분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 짐을 양손에 나누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요거 말고도 사실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척추라고 하는 거는 사실 뼈와 뼈끼리 연결된 구조긴 하지만 주변에 근육들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가 잘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척추 주변의 근육을 우리가 좌우가 균형적이게 성장할 수 있게 또는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근력 운동들을 꾸준히 해주는 것도 측만증을 완화하거나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그럼 척추 측만증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실제 동의보감에도 측만증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척추 측만증을 배구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구루. 네, 등이 휘었다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척추가 변형되는 원인과 기전에 대한 설명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자세히 살펴보면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일단 문구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중습 배구루 종련 성패라고 해서 습한 기운이 몸을 침범하면은 등이 굳고 다리가 오그라들어 곱사등이가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요척간, 골절 동출, 역시 중습, 내경왈, 스별 부양, 대근 연단, 소근 이장, 연단 이구, 이장 위위, 주활, 대근 수열 즉 추기단, 소근 득습 즉 인이장,
시고, 배구루이, 골절, 돌출야라고 하여 네. 길죠. 라고 해서 한글로 풀이를 하자면은 척추뼈 사이에 뼈마디가 도드라져 나오는 것도 습한 기운의 침습을 받은 것이다. 내경이라는 우리가 한의학 서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경에는 습한 기운으로 인해 열이 없어지지 않으면 큰 힘줄은 오그라들어서 짧아지고 작은 힘줄은 늘어져서 길어진다. 그래서 오그라져서 짧아지면은 근육이 당기고 늘어져서 길어지면은 근육이 힘이 없다라고 씌워져 있어요. 그리고 주회에는 큰 힘줄이 열을 받으면 동일한데 오그라들어서 짧아지고 작은 힘줄이 습을 받으면 늘어나서 길어진다라고 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곱사등이가 되면서 뼈마디가 도드라져 나온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측만증을 구별을 할 때 척추 자체가 옆으로 휘어져 보이는 모양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쪽 우리 C자 커브를 보면은 C자 안쪽은 근육 길이가 짧아지고 바깥쪽은 길어지는 양상이거든요. 네. 이걸 동일하게 동의보감에서도 한쪽 근육은 짧고 다른 쪽 근육은 길어지는 변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치료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선 양방과 한방의 치료를 조금 별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네. 우선 양방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척추 측만증은 진단을 먼저 내리게 돼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척추 측만증 있는 분들은 진단 기준을 콥스각이라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콥스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흔히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고요. 엑스레이 검사를 봤을 때 휘어진 척추의 어떤 각도를 재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 각도가 20도 이하다라고 해서 경미한 측만증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치료를 하진 않고요. 6개월에 한 번씩 다시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굴각 검사 같은 걸 해서 혹시 진행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또는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그 정도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20도 이하면은 그냥 정말 일상생활에 지장이 아예 없나요? 환자분들은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으시고 우리가 이게 투체들을 이렇게 촉진이라고 하죠. 만져봤을 때는 휘어진 게 느껴지는데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도드라지는 상태는 아니시고요. 근데 이게 사실 그 뼈의 구조가 도드라지지 않더라도 근육의 밸런스가 차이가 난다면은 그것 원래 가지고 있는 이 각도보다는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경미한 측만이기 때문에 사실 심하진 않으세요. 이럴 경우엔 그냥 자세를 바르게 해주고 생활 습관만 교정을 해줘도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활하는데 크게 무리도 없고 유지도 좀 되는 편이고 좀 나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우리가 진단 기준으로 보는 콥스각이 20도에서 40도 사이가 되고 성장이 1년 이상 남아있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동 치료를 한다거나 또는 자세를 잡아줄 수 있는 보조기 착용을 해서 이런 보존적인 치료들을 해주면서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진행이 돼서 60도 이상의 좀 중한 상태라고 내려지는 심한 상태가 되시게 되면은 증상에 따라서는 척추를 고정해주는 수술적 치료가 권유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척추 측만증은 사실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게 점점점 진행을 해서 통증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게 되면은 이미 구조적인 변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그 자세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도 굳어진 상태라서 치료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장하면서 그 구조를 가지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측만증이 성인에 비해서 급속히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청소년기는 더구나 조기 발견을 하고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고정이 아니라 아예 교정을 하는 치료도 있나요? 네, 교정요법도 있으시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교정은 운동요법을 통해서 하게 되고 한의학 치료도 교정요법으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한의학적으로 측만증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대표적으로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교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추나요법이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추나요법은 일단은 변이가 생긴 척추를 한의사가 직접 손으로 밀고 당기면서 바르게 교정하는 치료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거 추나요법을 통해서 측만증을 치료하게 되면은 틀어진 부분을 교정하는 것과 그 주변에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줘서 척추가 원래 모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는 어떤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치료를 받는 시간보다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추나요법을 받고 어느 정도 교정이 됐다 하더라도 나쁜 자세나 어떤 습관 때문에 다시 변형이 생기거나 다시 조금은 진행이 될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런 환자에 따라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근육이나 인대를 튼튼하게 하는 한약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약 같은 경우는 측만으로 인해서 굳어진 인대나 근육의 경결을 푸는 데 사용이 되고요. 특히나 추나 교정 후에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교정을 한 자세가 잘 유지가 되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뭐 척추측만증 뭐 앓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만약에 뭐 이게 아니었으면 훨씬 더 키가 컸을 것이다. 근데 어차피 키가 커봤자 이게 허리만 자라는 거라 다리가 좀 짧아질까 봐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실제로 사실 다리 길이가 짧아지는 건 아니고요. 허리뼈가 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적으로 봤을 때 이 척추의 그 간격이 좁아져 보이고 그 키가 작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교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척추가 우리가 뒤에서 봤을 때 일자로 보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에 비슷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가 상대적으로 길어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 허리뼈가 길어진 건 아니고 다리의 길이가 달라졌다기보다는 척추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져 보이면서 본인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거지 다리 길이 자체의 변화가 생기진 않으세요. 그러면 이게 좀 봤을 때 육안상으로도 다리가 좀 짧아 보이거나 하진 않나요? 그렇진 않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휜 각도에 따라서 키 손실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키 손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육안적으로 티가 날 정도 5cm, 10cm 이런 식으로까지는 나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비율이 다리가 짧아 보인다 이렇게까지 보이진 않으세요. 건강상의 문제로 좀 더 치료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네요. 네, 그 상태를 놔두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성인이시면은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뼈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은 노화에 의해서 약해지고 점점 힘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 그 구조적인 변이는 더 진행이 되실 거고 2차적으로 뭐 여추의 디스크라는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통증들이 동반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성인이더라도 사실 증상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또 측만증이 그냥 뭐 자세만 틀어지는 게 아니라 틀어진 자세 때문에 장기들을 압박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치료도 가능한가요? 네, 사실 장기를 압박할 정도의 측만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이루어진 상태고 좀 중증에 속하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정말로 필요할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떤 장기의 증상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한약 치료를 하고 있고요. 교정을 병행하긴 하지만 교정만으로 측만을 완전히 낫겠다라고 하는 건 좀 힘드실 수는 있으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침 치료는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실 건데 침 치료 역시 척추 주변에 굳어진 근육이나 인대 경결 을 푸는 데 도움이 되고요. 뜸이나 부항을 같이 하게 되면은 통증이나 측만이 발생한 부위에 어떤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측만 회복에 도움이 되실 수는 있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일반적인 침치료뿐만 아니라 약침치료라고 해서 다른 어떤 치료들을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약침을 모르는 환자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약침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침과 똑같은 형태가 아니시고 한약재를 그 액기스로 추출해서 정제한 주사액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사요법과 형태적으로는 유사한데 그 부분을 필요한 부위에만 자입을 하는 걸 우리가 약침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우리가 그 측만증이 있는 분들한테 사용하는 약침은 대부분은 근육이완 약침이나 복약침의 두 종류가 많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척추 변형으로 인해서 잘못된 형태로 굳어진 근육이나 인대를 풀어주는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양쪽의 근육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완 약침 같은 경우엔 이런 침을 좀 뭐 주사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좀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하면 더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근육 약침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침 치료 말고 그 약액의 자체가 근육을 이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어떤 스트레칭을 하시면은 조금 더 유연성이 있게 환자분이 동작을 수행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약침을 해야 뭐 스트레칭 할 때 도움이 된다 이건 아니시지만 약침이나 침 치료를 하고 나서 근육을 풀어준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시게 되면 훨씬 환자분이 동작을 수행하시는 게 편해지세요. 그럼 끝으로 좀 측만증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나 운동 같은 게 있으면 뭐 한 가지 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측만증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휘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 근육은 짧아져 있고 한쪽 근육은 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양측을 사실 동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네. 짧아진 쪽은 풀어주고 약해진 쪽은 강화를 하는 게 좋은데 사실 한쪽 근육만 강화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죠. 자세를 잡아주고 있는 등 근육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들을 꾸준히 해주시고요. 그 커브 안쪽에 짧아진 근육에 한해서는 네. 우리가 볼 마사지나 어떤 그 부분의 스트레칭이나 뭐 압력을 주는 어떤 지압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특정 부분의 근육은 좀 많이 풀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네, 등 근육 운동과 또 커브 안쪽에 대한 뭐 마사지 등의 지압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측만증의 분류와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김소영 원장님께서 측만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옆으로 걷는 개입니다. 개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개 요즘에 또 제철이라 많이 드시는데 이게 또 어떤 효능이 있나요? 네, 게는 3월부터 5월 중순까지가 산란기라서 네. 암게를 이용한 음식이 맛이 좋지만은 사실 요즘 같은 가을철 9월에서 10월 말까지는 살이 꽉 찬 쑥개가 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게의 효능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키토산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키토산은 다양한 식품과 약품에 두루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키토산이라는 이름 자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네. 이 키토산은 사람의 세포와 매우 친화성이 뛰어난 성분이기 때문에 체내에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배설을 시키고 그리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키토산 성분은 게뿐만이 아니라 새우와 같은 각각류에 많이 들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또 게가 좀 작지만 되게 살이 또 꽉 차 있기도 하고 그만큼 또 영양 성분도 풍부하다고 하는데 키토산 말고 또 어떤 영양 성분들이 있나요? 네, 게는 사실 키토산 말고 다양한 영양분이 많은 영양식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필수 비타민 B류가 풍부하고 그리고 특히 붉은 살에는 철분이 가득하고 아연이랑 칼슘도 풍부하기 때문에 네.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세요. 그리고 피로 회복이나 간 기능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 두고 그리고 간 기능을 강화해서 혈전을 막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 대개는 필수 아미노산이랑 그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는 핵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아이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피부 건강이나 시력 보호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음식은 사실 과량으로 드시는 건 좋지 않다고 보잖아요. 네. 그래서 게 같은 경우도 주의하실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밖에서 들어온 우리가 나쁜 기운이 남아있을 때,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찬바람이나 또는 습한 기운,
이라고 해서 감기나 몸살이 와서 낫지 않았을 때는 조금 적게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바다에서 나는 우리 해산물 종류들, 그러니까 게를 포함하는데요. 이런 성분들은 대체로 성질이 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몸이 차거나 또는 비장, 위장 같은 소화기가 약하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게를 조금 적게 드시는 편이 좋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게는 익혀서 먹기도 하지만 정말 날것으로 게 장을 만들어 먹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괜찮나요? 사실 뭐 이건 개인의 어떤 선호도고 그리고 게 자체의 신선도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상관은 없을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날 것으로 우리가 드셨을 경우에 조금 더 위장에 부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시다거나 아니면 장이 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네. 약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익혀서 드시는 게 좋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게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소영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본인 상담이신가요? 저희 아기 아빠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한 162, 네, 몸무게는 52kg, 그다음에 네. 나이는 47세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김소영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아기 아빠가 네. 허리가 네. 몸이 왜소한 편이긴 해요. 근데 네. 허리가 많이 조금 요즘 통증이 잦아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무거운 걸 들고 할 때면 이제 허리가 뻐근하면 허벅지와 허벅지 안쪽 종아리 사이를 만져주면 조금 괜찮고 엄지발가락 끝에 발등 있잖아요. 네. 거기가 상당히 찌릿찌릿하대요. 혹시 지금과 같은 증상이 생기신 게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수년, 한 5, 6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그냥 일반 병원에 갔을 때, 네. 그냥 약한 3, 4번 디스크라고는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수술을 할 정도나 이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치유를 혼자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은 했으나 별로 이렇게 효과는 없더라고요. 혹시 주로 하시는 작업이나 어떤 그 생활 자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생활 자세는 많이 누워 계시는 편입니다. 일단은 허리 통증이 있으시거나 다리로 우리가 찌릿한 느낌, 신경통이 있으실 때는 똑바로 누워 있는 것보다 옆으로 누워 계시는 게 증상은 조금 나아지실 거예요. 환자분이 느끼시는 불편감은. 예. 근데 그 발등 쪽에 찌릿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찌릿한 예. 통증의 느낌은 일반적으로 근육통으로 보진 않고 신경통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디스크의 영향일 수도 있으시고요. 예. 디스크가 경미하더라도 어떤 돌출이 있어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려진다거나 아니면 디스크의 경향이 아니라 디스크 주변을 잡고 있는 허리의 근육들 또는 엉덩이 근육 또는 이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다리 쪽 근육에 해당이 되는데 그 근육들의 긴장이 과해서 그쪽으로 가는 신경이 눌려져도 찌릿한 느낌이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허벅지 내측을 눌러주면은 좀 시원해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곳을 눌러봤을 때 압통점이라고 해서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지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만졌을 때 긴장이 잡힌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허리 라인에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라인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는 있는데 그 라인들을 우리가 풀어주는 치료는 필요해 보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우리가 염좌라고 표현하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등이 결린다, 어디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가 좀 빨리 돼요. 일주일 내로 치료가 되시는데 신경통이 동반한 경우라면은 이게 단기간 생긴 변화는 아닐 거고 아마 누적되는 어떤 자세 습관이나 어떤 근육의 긴장에 의해서 야기가 됐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치료가 조금 더 걸리실 거거든요. 네. 아니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통증이 찌릿한 통증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신경통을 같이 동반한 통증이어서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게 신경통을 동반했다기보다는 어떤 구조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디스크가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 주변의 근육 긴장이 신경을 약간 압박하는 증상은 있다고 생각은 돼요. 이거 자체가 어떤 신경의 손상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그 지금 원래 있던 구조적인 변화들이 신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정확히 한번 조금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치료를 하시게 될까요? 보통 내원하시면 한의원에 오시게 되시면은 일단 허리 라인부터 체크가 들어가실 건데 만약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면은 추나 치료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요. 추나 치료요? 네. 우리가 추나요법이라고 해서 구조적인 변이에 대한 어떤 그 교정 치료 방법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이제 약침이나 침치료 같은 물리요법들 위주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3, 4번 디스크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허리의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허리 쪽에서부터 해서 둔부 쪽에 압통점이 있으면 둔부 압통점, 그리고 그 대퇴나 종아리 쪽에 통증 부위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해서 일단 지금 찌릿한 느낌이 드는 신경이 흐르는 그 경로들에 대한 치료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 사진을 찍어서 좀 어느 쪽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디스크 있는 분들은 좌우에서 어디가 문제라고 보이진 않고요. 그냥 디스크가 돌출됐다라고 보긴 하는데 이게 한쪽으로 보통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 증상이 있는 쪽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되세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키는 157이고요. 네. 몸무게는 63kg고요. 네. 나이는 72세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김소영 원장님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기 원장님 다름이 아니라요. 네. 제가 허리에 힘이 없어서 걸음을 한 30분 이상 못 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네 한의원을 갔더니 뭐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한약을 먹으라래요. 네. 근데 제가 종합검진에서 한 2, 3년 전에 신장하고 취장에 물혹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 물혹요? 예, 네. 예.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한약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아래 뱃가죽이 땡기면서 아프거든요. 그런데 계속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앉아 있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누울 때, 일어날 때, 개치기 할 때, 기침할 때, 그럴 때 땡기고 아픈데 네. 이거는 또 뭐 동네 한의에서 말이 뭐 방광하고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뭐 약을 먹으라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 무럭이 있어가지고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먹어도 되는지 어쩐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어머니 무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기능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한약을 예. 드시는 것 자체를 금기로 하진 않고요. 만약에 예. 뭐 신장이나 췌장 쪽에 실제 기능적인 장애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를 예. 감안해서 처방이 나갈 거예요. 그럼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크게 상관은 없으시고, 그리고 이게 무록이 있다고 그 가신 한의원에 미리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라면은 그거에 맞춰서 처방을 할 거기 때문에 신장이나 예. 췌장에 크게 부담을 주진 않으실 거예요. 아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네. 저기 한약을 먹으면은 그 뭐 무럭이 다 집어먹어서 혹만 큰다 이런 아, 상식이 있어가지고 네. 노파심에서 전화를 드렸어요. 사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예. 뭐 근종이나 이런 거 있으실 네, 때 네. 특정 약재들을 안 먹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사실 아. 무록과는 조금 별개긴 하거든요. 무록 같은 아. 경우는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생긴다기보다는 이게 원인이 불명인 경우가 많은데, 뭐 특정 호르몬에 의해서 뭐 악화가 될 수 있다거나 작은 군종처럼 뭐 이런 경우에는 네. 사실 저희가 약재를 안 쓰는 약재들이 있긴 있어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약재들은 아마 빼고 처방이 나가실 거예요. 그 한의사 선생님이 이걸 알고 계시면은 당연히 네. 무록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재를 처방하지 않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 다 아랫배가 당기면서 아픈 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뭐 누우실 때나 기침할 때나 이럴 네, 때라고 네. 했는데 네. 사실 그 눕는 자세 자체가 이제 우리 배 근육 자체가 네. 이렇게 늘어나는 자세시거든요. 네. 그리고 기침하거나 예. 뭐 할 때도 복압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배에 압력이 그렇죠. 많아지죠. 그래서 어머니 지금 예. 배 쪽에 어떤 근육통일 수도 있으세요. 아니면 혹이 예, 혹시 근데- 이렇게 좀 자극돼서 아프신 건 아닐까요? 근데 무릎이나 허리 아파서 진통 소염제를 먹으면 또 괜찮아요. 네. 안 먹으면 도로 마찬가지고. 왜냐면 근데 동네 한의원에서 신장하고 방광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오는 거라 그러는데 그건 맞는 건가요? 그거는 한의사마다 견해가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어떤 그 아. 피부나 근육의 분절을 해당 장기로 보는 견해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보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맞다 안 맞다라고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드시고, 아마 그분이 그렇게 진단을 내린 다른 근거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머님. 예. 그럼 이런 걸 완화를 하려면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그러면은 한약을 네. 그렇게 잘 저기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저기 해달라 해서 먹으면 괜찮을까요? 네, 어머님 일단은 한약이나 어떤 다른 약들을 처방하실 때는 혹시 앓고 네. 있는 질환이 있다거나 진단을 받으셨던 네. 질환들, 그리고 혹시 네. 드시고 있는 어떤 식품이나 약이 있으시면은 그거는 다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상태에 맞춰서 약이 처방이 가면은 그 질환을 악화시키는 쪽의 약재를 저희는 빼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다 말씀을 해주세요. 네, 어머니 그거는 예. 네, 참고하시면 네, 한의원에서 네. 알아서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큰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무럭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아, 원장님?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네, 다음번에 네. 다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문자로도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4262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2세인데요. 아직 생리를 변함없이 잘하고 있는데 3개월 전부터 심한 우울감, 불안감, 가슴 답답함이 찾아왔습니다. 열도 확 올라오고 땀도 나고요. 생리 중에도 갱년기가 올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생리 중에도 갱년기가 올 수 있냐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 연세로 봤을 때는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줄어드는 시기이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리 주기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는 하시지만은 호르몬의 감소가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갱년기로 이행되는 과정일 수도 있으세요. 네. 근데 지금 있는 증상들이 사실 갱년기의 증상이다라고 딱 정의를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은 그 외에 스트레스가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특수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상만 가지고 이게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진 않아요. 보통 이제 급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됐을 때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열감이 느껴진다거나 두근거림이 생긴다거나 뭐 잠이 안 온다거나 기분의 변화가 생긴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갱년기 장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만은 이게 꼭 갱년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근데 보통 이제 문자 오늘 보내주신 그 어머님 나이 같은 경우에 52세 이 정도 되면 열감하면 아 갱년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보통 이제 그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상열감이라서 이 네. 위쪽에 열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실제로 갱년기가 진행이 되고 나서 어떤 여성 호르몬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혈관 운동에 이상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갱년기 열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그 열감만 있다고 해서 이게 갱년기 증상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고요. 근데 어머님 면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호르몬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은 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유추는 하지만은 이게 정확한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한번 진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평균적으로 여성분들이 이 정도 때 되면 이제 생리가 끝나기 시작한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은 48살에서부터 52살 사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 보통은 생리 주기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생리 주기의 변화를 거쳐서 생리가 완전히 폐경으로 진행이 되시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김소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